경기도 버스 노사가 재협상 끝에 막판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오전 4시 첫 차 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출근길 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교통 대란은 피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나흘간 실시된 대규모 한미해상연합훈련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 거부 방침을 정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오늘 발표됩니다. 산업부는 조정단가 분기별 인상 가능폭을 5원에서 10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600여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혈액을 관리하고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원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각종 사고나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거로 취재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는 전국 15개 혈액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경기 혈액원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조약을 오늘 체결합니다. 핀란드가 오늘부터 러시아인의 관광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인들의 육로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개천절인 월요일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파업 직전 재협상 끝에 막판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조금 전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협상을 벌여서 9시간 만에 결렬을 선언했는데 새벽 2시부터 재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게 첫차 출발 시각인 새벽 4시부터였으니까 2시간 전부터 다시 협상을 벌여서 파업 돌입 직전에 합의에 이른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견해차가 컸던 것이 임금 인상률이었습니다.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5% 인상안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들면서 5% 이상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단체 측은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누적,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합의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고요. 경기도 버스는 차질 없이 정상 운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조금 전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협상을 벌여 9시간 만에 결렬을 선언했는데 새벽 2시부터 재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게 첫차 출발 시각인 새벽 4시부터였으니까 2시간 전부터 다시 협상을 벌여서 파업 돌입 직전 합의에 이른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견해차가 컸던 게 임금 인상률이었습니다.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5% 인상안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을 들며 수도권 5% 이상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누적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는데 결국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버스는 차질 없이 정상 운행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파업을 예고했던 부산 지하철 노조와 부산교통공사도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측의 입장대로 1.4% 인상으로 결정이 됐고, 노조가 요구한 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개선 등이 합의서에 담겼습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부산 지하철은 차질 없이 운행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한 직후 북한이 어제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이어서 오늘은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까지 실시되는 만큼 이를 빌미로 북한이 더 높은 수준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필두로 한미 함정들이 해상훈련에 나섰습니다. 레이건함에서는 영화 탑건 매버릭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슈퍼호넷 전투기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호크아이와 함께 출격합니다. 한미 해군은 오늘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전 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국이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만입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커지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미 해상훈련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연이어 이틀간 각각 2발씩 쐈습니다. 닷새 동안 3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겁니다. 미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모가 다시 한반도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에 김정은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미 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도발을 한 걸 보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추가 핵실험을 예고해온 만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다음 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최근 닷새 동안 3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소식을 즉시 보고받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이 엄중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의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며 한미 동맹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잔혹한 독재 정권으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속개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의원 과반인 168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국회의 해임 건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딱히 어떤 절차를 통해 건의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왜 대선에서 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해임 건의안 처리 강행은 대선 불복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석수가 부족한 여당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게 해달라고 국민에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국정 전반을 뒤흔들고 있지만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이 날조해 한미 동맹을 이간시켰다면서 가짜 뉴스만은 퇴치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꼭 일주일째 앞서 진상규명을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된 일인지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 없나요? 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해임 건의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이 정말 외교 참사였다면 미국 해리스 부통령과 영국 외교장관이 왔겠느냐며 우리 스스로 폄하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섰습니다. 정치권은 외교전쟁 장수의 목을 치려하고 언론은 날조해 한미동맹을 이간시킨다며 국가 전체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경멸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린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관대하다면서 지지도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가짜뉴스만은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YTN에 비속어 논란이 아닌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이다. 길어지더라도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 초반에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에 빌미를 주고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을 한미동맹 훼손 시도로 규정했는데 양국 관계는 문제 없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MBC는 국민의힘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가 자사 임직원 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언론사만을 꼭 집어 고발하고 보도 책임자들과 사장을 무더기로 고발한 일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앞으로 어떠한 언론도 권력기관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 지침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떠한 압박에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전 부총리의 사퇴로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노동개혁 논의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는데 두 사람 모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 이후 50일 넘게 공석이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부터 13년까지 교육과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같은 교육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또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노동개혁 논의를 조율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습니다.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위원장은 2020년에는 강경 우파로 불리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지만 당장 발표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 모두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후보자는 경쟁교육을 주장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 인물이라며 MB정부의 실패한 인사 재활용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선 극우 성향 발언과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노동계에서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인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는 등 충격적인 막말로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했던 인물이기에 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영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서 이 후보자는 소신껏 일을 잘했다고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노동계 의견을 들어보니 강경 우파가 아니라 노조 측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시작한 해외 사업들의 정리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YTN 취재 결과 전부 가스공사 예상대로 매각을 해도 600여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자원 자급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일부로 추진됐지만 금세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가스값이 급전직하한 영향도 컸습니다. 혼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까지 더 이상 투자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가스공사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보면 2021년 부채 비율은 379%, 올해는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혼리버 가스전을 비롯해 전략적 가치가 낮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 5건을 시장에 새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6천억 원을 들인 이라크 아카스 사업 등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한 사업까지 모두 8건이 대상인데 이 가운데 자원외교로 추진된 사업은 4건, 이들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합치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예상 매각 대금은 이라크 아카스 사업이 709억 원, 캐나다 혼리버는 12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310억 원을 투입했다가 배관 설치가 무산되면서 중단된 캐나다 북극권의 우미악 광구는 106억 원 손실을 더 떠안은 채 넘겨줘야 합니다. 4개 사업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하면 투자 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원만 손해지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 겁니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말까지는 전부 정리하는 게 가스공사 목표지만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건 2건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YTN에 이미 투자해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꾸준히 손상 처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업 조정 절차와 내외부 위원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승인하면 매각과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MB식 자원외교가 이렇게 씁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불어난 손실과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지적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오늘 발표됩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킬로와트 시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50원을 올려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연료비 조정 단가의 분기별 인상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확대하고도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만큼 이번에 10원까지 한 번 더 늘린 뒤 4분기 인상을 확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 대해 증권회사들이 대거 반대 매매에 나섰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0%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다 800포인트나 하락하자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선 계좌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해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9월 26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15,000여 개로 9월 초에 5,000여 개와 비교해 3배나 늘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위원회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 수준입니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공매도 금지 등 증시 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5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4,800억 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이득을 봐도 그거를 결국은 달러화로 환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나가야 되는데 달러화 환전할 때 환차손이 더 커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자. 이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30.6%로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외국인 비율이 39.2%였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9%포인트 가깝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 자금을 투입해 지수 급락을 억제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전동차 배터리 관련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선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도 차선을 바꿔 불길을 피해갑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 근처에서 3.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완전히 타고 3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차량 발전기에 불꽃이 튄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도나들목 근처에서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정차한 1톤 트럭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40대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지만 귀가 중에 현장을 목격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전동차 배터리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13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시고 한 명이 손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차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기청소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혈액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소중한 혈액을 관리하고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원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각종 사고나 재난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거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비 시설도 대부분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1시 40분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난 화재의 불길이 혈액 보관실에 덮쳐서 10,000팩 가까운 혈액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지은 지 40년이나 된 데다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화재 진압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국 대다수 혈액원이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란 게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는 전국 15곳 혈액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년 전에 지어진 경기혈액원 단 한 곳. 혈액원은 대학병원 등과 달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는 저층 건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건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과 같은 외부 재난 상황에 취약한데 상당수 혈액원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5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에서 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직접 혈액원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990년에 설립된 서울 남부혈액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긴 했지만 건물 건축 때부터 들어가야 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외부 충격이나 오염 등에도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창틀 곳곳에서 물이 새고 혈액 장비 일부는 고무관이 찢어진 채 방치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 구조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었습니다. 혈액원만을 위한 예산 항목이 없고 복지부가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보조해주다 보니 시설 전반을 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화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다뤄짐으로써 어떤 수혈자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헌혈자는 2년 전보다 월 평균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 한 방울마저 소중한 착한 피를 전담 관리하는 혈액원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혈액 관리, 혈액원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혈액원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최근 화재 참사로 영업이 중단됐는데요. 입점 상인들과 직원들은 언제 영업이 재개될지 막막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영업은 중단됐고 화재 원인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상인들은 매장 상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과 복구 작업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업 중단 장기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한 입점 상인은 현대 아울렛 측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10월달, 11월, 12월달에 매출이 전체 수익의 한 40%에서 50%를 차지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영업을 못함으로써 피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지 지금 뭐 만나자 아니면 뭐 고민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 좀 답답하죠. 매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당장 생계 유지가 문제인데 부업으로 하던 대리운전 시간을 늘려 일하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건데 그게 딱 끊겨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정말 암담한 거고. 그리고 이 얘기를 답을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게 더 답답한 거죠. 대전 현대아울렛 260여 개 매장 가운데 160곳 정도가 소상공인인 것으로 대전시는 파악했습니다. 시는 우선 2억 원 범위 안에서 3년간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적 피해, 영업 손실 보상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이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도 화재 발생 나흘 만에 진정성 있는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 입점업체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운영 중단으로 급여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한 데다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조약을 오늘 체결합니다. 핀란드가 오늘부터 러시아인의 관광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인들의 육로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러시아로의 영토 편입을 묻는 닷새 간의 주민투표가 마무리돼 믿기 어려운 압도적인 찬성률로 영토 편입안이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자국 법률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점령지 합병조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Больш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в Георгиевском зале в 15:00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ов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체결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 정보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동원 영후 무분별한 징집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소련 붕괴의 결과로 서방이 혁명과 전국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Цепляясь за прошлое и пытаясь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диктата во всех сферах, о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экономики до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합병 조약과 관련해서 더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예비군 등의 동원이 가속화되면서 징집을 피하기 위한 탈출 행렬은 여전한 상황. 핀란드는 오늘부터 유럽 국가 간 자유통행을 보장한 생겐 조약에 의한 러시아인의 관광 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The aim of the resolution is to halt Russian tourism into Finland and transit through Finland to other Schengen countries. 앞서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연합 EU 국가들은 관광 비자를 통한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이미 금지한 바 있어 러시아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EU 회원국으로 가는 육로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소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를 떠났다고 인접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일주일 가까이 지켜온 침묵을 깨고 논란을 촉발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국 증시는 1.7%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현지 시각 29일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영국을 움직이게 하고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3일 45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70조 원 규모에 달하는 50년 만에 최대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줄어들 세수를 메울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독립적인 평가도 하지 않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년 가까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억눌려온 중국인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0일 가까운 봉쇄에 성난 주민들이 닫혀있던 출입문을 열어젖힙니다. 인권 문제로 도마에 오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부 경제특구 선전에선 시위대와 방역복을 입은 경찰 사이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코앞인 홍콩에서 입국 격리가 폐지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허난성 정저우의 대학생들은 국경절 연휴 때 집에 보내달라며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불만을 달래긴 해야겠는데 10월 당대회를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쌀포대를 뜯어서 쏟아붓고
멀쩡한 달걀을 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영상,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온 관변 농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닥을 친 위안화 가치와 개발도상국 평균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 전망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N차 봉쇄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순응해온 중국인들도 참을성을 잃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서 산 정상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이 기록됐습니다. 단풍은 다음 달 중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올해는 색도 고울 거로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산 정상이 울긋불긋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 설악산입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형형색색의 단풍은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설악산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 붉게 물들어 첫 단풍이 기록됐습니다. 평년보다 하루 늦고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른 것입니다. 보통 첫 단풍의 시작은 상내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현재 설악산 단풍은 산 정상 대청봉부터 중청봉과 공룡 능선 상단 중간부인 약 1,400m 부근까지 단풍이 들어 첫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은 산 아래로 하루에 40m씩 내려옵니다. 위도상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하루 최고 25km씩 남하합니다. 따라서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다음 달 10일 이후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가을은 기온차가 크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단풍색도 고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서 나뭇잎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노란색 계열인 카로틴 색소랑 붉은색 계열인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눈에는 단풍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최근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색소들이 더 많아져서 단풍색이 더 올해는 곱게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입니다. 설악산은 10월 19일, 북한산 10월 31일, 아기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에서는 11월 7일쯤 절정에 달한 단풍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등장에 큰 관심을 모았던 경남 창원의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천연기념물 분과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창원 북부리 동부마을의 수령 500년 된 팽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7일 관보에 이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창원시와 함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마을 주민들과 두 차례 공청회 등 소통을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겸 모델 정호연 씨가 한국 배우로는 유일하게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정호연 씨는 한 분야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신인을 선정하는 경이로운 인물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우 데뷔작인 오징어 게임으로 미 배우 조합상 여운 주연상 등을 수상한 정호연 씨는 미국 대형 연예 기획사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고 본격 해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정후와 송성문이 11타점을 폭발시킨 키움 히어로즈가 선두 SSG의 역전승을 거두고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키움은 SSG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팀 최다 안타인 20안타를 기록하며 14대 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키움은 석점 차로 뒤져있던 8회 초 이정후의 2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6점을 뽑아내며 역전극을 썼습니다. 역대 최소 경기 최연소 150승 달성에 도전한 SSG 선발 김광현은 기록 작성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KT는 조용호의 활약으로 LG를 꺾고 4연승을 질주했고 기아는 롯데를 이기고 NC와의 승차를 2게임 반차로 벌리며 5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6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은 가시거리가 40m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울산은 오전, 전북 지방은 밤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6도, 대전은 13.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도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늦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추가 재협상 끝에 막판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출근길 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교통 대란은 피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나흘간 실시된 대규모 한미해상연합훈련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 거부 방침을 정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오늘 발표됩니다. 산업부는 조정단가 분기별 인상 가능폭을 5원에서 10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600여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조약을 오늘 체결합니다. 핀란드가 오늘부터 러시아인의 관광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인들의 육로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예고된 가운데 북한이 그제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부터 10여 분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350km 고도에 고도는 50km, 속도는 음속의 5배인 마하5로 탐지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반적으로 겨냥하는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투입된 한미일 3국 대잠수함전 훈련이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됩니다. 해군은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이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만입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커지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을 잔혹한 독재 정권이라고 칭하면서 북한의 무력 위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한 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향해 걸어갑니다.
북한 땅 바로 앞에 서서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문점 회담장도 둘러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잔혹한 독재 정권과 걷잡을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볼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 will report, is ironclad. 이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만남이 한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라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 자막을 조작했다며 MBC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70표 중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틀 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9시간 만입니다. 170명이 투표해 찬성 168표, 기권과 반대 1표씩으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겁니다. 민주당은 빈손 굴욕 외교에 비속어 논란까지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화살을 정부 여당에 돌렸습니다.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 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떠났고, 거대 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꺾고 있다고 피켓 시위를 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 권고안을 내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입니다. 박진 장관은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자 외교는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에선 윤 대통령 순방 때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했다며 박성재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을 고발했는데, 민주당은 언론을 때려잡지 말고 물가부터 잡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신 기록이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격이나 동맹보다 대통령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정부 출범 넉 달여 만에 첫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처리라는 돌발 악재로 비화하면서 국정감사 개시를 코앞에 두고 전국은 더욱 얼어붙게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딱히 어떤 절차를 통해 건의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그야말로 건의일 뿐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률상 거부권 행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민주당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권교체 의지가 확인됐지만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정 발목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건 저주와 증오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법 리스크를 거론한 데 이어 기본 사회 구상은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임기 말까지 국가 채무 비율도 50% 아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연설 중간중간 야유와 고성을 내뱉기도 했던 민주당은 성난 국민의 마음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온통 남의 탓만 늘어놓았다며 더는 국민에게 전 정권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던 민 대통령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의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용들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협치보다는 전의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총파업 2시간여를 앞둔 오늘 새벽 4시쯤 재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부터 경기도 광역 및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는 쟁점이 됐던 조합원의 임금을 지난해 호봉별 시급의 5% 인상하기로 했고 근로 형태도 1일 2교대로 하며 주간 5일 근무에 이틀간 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버스 노동단체인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 0시쯤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됐다며 오전 4시 운행되는 첫 차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중재로 노사 양측은 오전 2시쯤부터 임금 인상폭 등을 두고 재협상을 벌여 파업 돌입 직전 극전 타결을 이뤘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부산 지하철 노조와 부산교통공사가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측의 입장대로 1.4% 인상으로 결정됐고 노조가 요구한 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개선 등이 합의서에 담겼습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부산 지하철은 차질 없이 운행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전과가 있던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돈스파이크와 이른바 보도방 업주로 알려진 공범을 구속하고 마약 혐의 연루자 8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호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영장 실질 심사 뒤 마약을 시작한 건 최근이라고 답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상식이 임해서 이제 대학에 맡겼습니다. 마약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돈스파이크는 이미 3차례 마약류 전과가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돈스파이크가 구속된 당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A씨는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이외에도 마약 투약에 연루된 혐의로 지인과 여성 접객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돈스파이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다른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게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지난 4월과 8월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 호텔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혼자 있는 돈스파이크를 체포했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호텔 방에선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0g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돈스파이크와 공범들을 상대로 마약 공급책과 추가로 연루된 인물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대원이 피해를 본다는 노 준이의 발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지에서 처리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세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와 계획적 범행이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과 폭행당한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사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를 벽으로 밀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B씨가 택배를 정리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문제를 제기하다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으로 힘겨운 서민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이 수법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무통장 입출금 축소와 대포폰 개설 제한 등 맞춤형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47살 A씨는 카톡을 통해 가짜 구속영장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3억 원을 가로채 조직원에게 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ATM기에서 1회 최대 100만 원씩 무통장으로 나눠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인데 보이스피싱범들의 전형적인 송금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는 지난 2017년 2,470억 원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무려 7,7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쪼개기 송금 방식에 사용됐던 무통장 입금의 경우 송금액을 1회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ATM을 통해 무통장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수상하게 노려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검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수를 기존의 월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줄입니다. 이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하반기에 본격 도입해 신분증 도용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국들과도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김 의원도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8달 수사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도 손 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다시 판단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와는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최초로 전송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바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문제의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거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4월 당시 통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건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은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등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두 수사기관의 결론이 다를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손 검사의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와 엇갈린 두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 대회를 열고 오늘 오전 김 의장 사퇴 권고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대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막말 발언 등에 대해 규탄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공식 임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김문수 신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김 신임위원장은 15대부터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앞으로 2년 동안 장관급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오늘 발표됩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연료비 조정 단가의 분기별 인상폭을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하고도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만큼 이번에 10원까지 한 번 더 늘린 뒤 4분기 인상을 확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뭐 하나 사 먹기가 두려운 요즘이죠. 이에 따라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에 이어 커피나 집밥 반찬까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소액 쇼핑족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편의점 내부에 얼음컵을 손에 든 줄이 이어집니다. 출근 시간대부터 직장인들이 잇따라 찾으면서 커피 머신 5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타 먹는 방식이다 보니 인건비도 들지 않는데요. 이 커피 한 잔 가격은 1,200원에 불과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두 가격 상승 등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우선 편의점이 어디에서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이용하는데 가격도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비해서 더 싼 편이고 맛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실제 이 편의점 커피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외식 물가는 물론 식자재 값도 줄줄이 오르다 보니 편의점에서 반찬을 사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한 끼 해결하기 편하도록 각종 밑반찬을 주요 품목으로 내놓은 건데 퇴근길 1인 가구 구매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0% 넘게 많이 팔렸습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아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딱 먹기 좋은 정도의 양이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종종 이용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물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마트처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해 싼 값에 내놓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각종 식자재와 생활용품에 이어 최근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우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신선 제품과 반찬류 등을 저희가 싼 값에 출시하고 우유가 특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어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싼 값에 출시하여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과 피자가 큰 관심을 끈 데 이어 편의점 소액 쇼핑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민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로도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3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인데요. 반면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17.5%로 이제 3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지난 2018년 고령 사회가 된 뒤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불과 7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보다 3년 빠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빠르게 늘지만 이들의 형편은 쉬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에스토니아나 슬로베니아 등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인 10명 중 6명 정도는 여전히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자아실현도 그렇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좀 일을 하면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과 노후 관련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부양할 거란 기대는 많이 줄어든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늘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6일 개통 직후 오류가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사전 점검에서도 대량 결함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8일부터 18일까지 공무원용 복지 시스템 행복이음과 복지시설용 희망이음 시험 운용 결과 결함 2,819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85%의 결함은 처리됐지만 실직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경우 24건이 결함이 발견됐고 36%인 9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미처리 상태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해 주가를 띄운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한 뒤 48시간 안에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발표 뒤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에 못 미치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4개월 만에 10만 6,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5달째 전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8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7,590건으로 전체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52.6%로 집계됐습니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집계 때부터 50%를 넘으면서 5달 연속 전세를 앞섰습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덮치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60cm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플로리다 지역은 5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홍수 피해를 입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깃발이 찢겨나갈 정도로 강력한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불어닥칩니다. 야자수 머리가 매섭게 휘날리고 몰아치는 폭우에 도로는 침수됐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던 카메라에 불 켜진 입간판이 쓰러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Please tell me you are recording. 허리케인이 핥히고 간 주택가는 곳곳이 파손되거나 불이 났고 강풍에 날려 곤두박질한 주택도 눈에 띕니다. 도로 표지판이 뽑혀 쓰러졌고 고속도로 아스팔트는 흉측하게 뜯겨 나갔습니다. 간밤에 급습한 허리케인에 주민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Yes, my stomach was in knots. I was kind of scared for my children and I didn't want to any of our stuff. That's all we have. 시속 250km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언으로 저녁에 비상사태가 내려진 미국 플로리다.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고난과 인명피해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60cm에 달하는 강우량으로 플로리다는 5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보험금 청구액이 무려 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This could be the deadliest hurricane in Florida's history. We're continuing to see deadly rainfall, catastrophic storm surges, roads and homes flooded. 플로리다를 훑은 허리케인 이언은 위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동부 해안을 빠져나간 뒤 또다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향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결정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와 영토 합병을 위한 조약을 현재 시간 30일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하기로 했다고 AFP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시행된 주민투표는 지역별로 87에서 99%의 압도적 찬성률로 영토 편입안이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자국 법률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은 어느 나라에서든 색깔혁명과 유혈 사태를 일으킬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독립국가연합, 즉 CIS 정보기관장들과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례를 이미 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일부 CIS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 모든 것이 옛 소련 붕괴의 결과라며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인들이 유럽 국가 간 자유 통행을 보장한 쉥겐 조약에 의한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현지 시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유럽연합, EU 회원국으로 가는 육로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이미 관광 비자를 통한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깊어지는 미중 갈등 속에 센카쿠 영토 분쟁 등이 더해져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972년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다나카 일본 총리는 베이징에서 중일 공동선언에 서명합니다. 전쟁까지 치렀던 두 나라가 평화와 우호를 약속하며 국교를 맺은 겁니다. 중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행사장에 기시다 총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온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최근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現在日中関係は様々な可能性とともに数多くの困難や課題や厳しい懸案にも直面をしております。 수교 50주년에 앞서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까지 거론되던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인도태평양에서 세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중국을 일본은 전과는 다른 경계심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경 선박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쿵슈안유 주일 중국 대사도 중일 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中日関係は今新たな歴史的出発点に立ち、重要な岐路に今立たされております。次の50年はどこに向かうべきか、これがお互い真剣に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と。 시진핑 국가주석은 수교 50주년 축전에서 중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상의 관계 악화를 피하겠다는 뜻인 만큼 약 3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루어진다면 그 무대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13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의 연기를 마시고 한 명이 손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청소차를 충전하다가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아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5도나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이렇게 짙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울산은 오전, 전북 지방은 밤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6도, 대전은 13.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늦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